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 이제 지금부터 따끈따끈한 이제 며칠 전에 보셨던 13회 저희 이제 2차 행정 절차론 기출 좀 총평을 하고요. 또 제 나름대로 이제 모험 답안 그럼 제시를 해드리고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 동안 이렇게 시험 준비하셔가지고 등식까지 하시고 또 완주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제 요 기출 총평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잊으시고 발표 날 때까지 좀 편안히 계시다가 이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또 만약에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올해 지금 이 기출 문제 또 분석의 자료를 잘 쓰셔가지고 내년에 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이제 총평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프린트에 좀 적어놓게 했는데요. 일단 저희 이제 범위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절차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범위가 좀 넓은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항상 많이 좀 궁금해하세요. 근데 다행히 올해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되게 우려하셨던 후반부에 뭐 주민등록법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법, 소위 이제 굉장히 좀 공부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마지막에 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안 나왔습니다. 네, 안 나와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이타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요. 네. 여기 지금 이제 둘째 단락에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절차법에서 한 문제, 당연히 이제 기존의 트렌드와 같이 절차법에서 40점짜리 사례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형 문제도 40점짜리 한 문제가 아니라 또 20점짜리 두 개로 분설해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행정조사 기본법, 뭐 행정규제 기본법 이렇게 나왔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일문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로만 놓고 본다면은 일단 뭐 크게 좀 마이너한 법들 후반부에는 세 개를 제외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런 법률들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난이도를 좀 말씀을 드리다 보자면 일단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에서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뭐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게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트렌드가 행정절차법에서 판례를 저희가 재구성해서 재활용해서 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 판례의 그 지금 제1문 그러니까 사례형 문제의 배경이 된 판례가 되게 최신 판례예요. 네. 2024년 이제 7월달에 선고된 판례인데 나름 이제 굉장히 그때 유명한 판례였습니다. 뭐 사실관계가 거의 그대로 저희 문제랑 동일한데 소위 이제 동성 그러니까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하고 남성분이 이제 이렇게 사실관계를 맺으시면서 나왔던 문제이고 저희 지금 절차론적인 뿐만 아니라 그 행정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슈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 이제 절차론에서 좀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2문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이제 행정조사의 위법성이 행정에 승계되느냐, 이제 저희 7회 때 한번 나왔던 주제죠. 이제 그거와 관련된 건데 요게 도로교통법상에 미동의 체열 관련 판례가 있어요. 2010년인가 판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 판례를 결부시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 문제가 사실 이제 모두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좀 출제가 됐어요. 이제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으면 어쨌든 판례가 최근에 조금 출제의 축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는 조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경향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다만 그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판례가 사실관계를 좀 차용하긴 했지만은 이 판례의 내용이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이고 저희 기존의 판례들과 동일한 입장. 그러니까 간혹 이제 우리가 판례를 공부했는 이유는 판례 중에 기존 판례 입장을 약간 뒤집다든지 좀 특이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그 사례 문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절차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의 판례였기 때문에 사실 이 판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답안 구성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판례도 기존 판례 동일했기 때문에 기존 판례 입장대로 서술을 하셨다면은 점수가 나왔을 거고 뭐 제 생각으로는 이 판례를 좀 잘 알고 적어 주셨다면은 뭐 가점이 됐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점수 반대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1번 이 사례형 같은 경우는 판례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동의 체열
판례. 저 판례가 사실 이제 조금 난감했죠. 네. 저 판례에 대해서 핵심은 저러한 그 담당 경찰관이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체열을 하는 거, 그 체열 자체가 우리 이제 그 행정법에 있어서 어떤 행정작용에 해당할 것인지 그걸 좀 갈라내는 문제였는데, 요게 이제 이 판례에서 적시를 해줬단 말이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 도로교통법상 위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체열을 한다든지 음주처럼 하는 거를 어디 쪽의 문제로 많이 결부를 시키냐면은 형사법적 문제로 많이 결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판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론 형사법적으로 어떤 증거 조사의 개념도 있지만은 이게 어떤 관점도 되냐면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아니라 이렇게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행정조사의 성격도 있다고 밝혀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캐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판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미동의 체열이 행정조사라는 걸 적시를 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좀 약간 판례 응용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약간 난이도는 상승했을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 판례를 아셨던 분들이나 뭐 모르던 분들인지 난이도가 상승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체열 행위 자체가 행정조사인지를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파악을 못했다면은 좀 문제 자체에 대해서 답안 구성을 뭐 저희 행정 절차법 쪽으로 와가지고 구성한다든지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논적 이탈이라고 그러죠. 그런 위험성도 약간 있는 문제긴 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저희 뭐 교재나 이런 데 다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공부했던 분들이라면은 어떻게든 답안을 쓰신 데는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했지만은 이렇게 판례 두 개가 좀 결부가 됐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충실히 한 분들이었다면은 답안을 잘 썼겠지만은 뭔가 약간 이제 빠뜨리고 약간 뭐 소위 찍기라든지 약간 좀 요령껏 하신 분들이라면은 답안을 구성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고 주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그러니까 시험 막바지로 간다면은 나올 만한 주제라든지 좀 중요한 주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주제를 선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전공법에 따라서 이론과 판례를 잘 학습하고 체계를 잘 숙지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이제 그게 안 됐다면은 문제를 또 문해하고 또 풀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사점이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제가 좀 총평을 하고요.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 지금 사실관계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자, 1번 사례형 이제 행정절차법 기존과 같이 40점짜리 문제가 두 개의 작은 문제로 분설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두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24년 7월에 선고된 요 그 동성, 이 동성간 이제 그 뭐 사실혼이죠.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저런 건강보험 관련한 판례였습니다. 판례였고 이제 사실관계가 나왔는데 내용은 많지만은 우리가 이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사례형 문제를 접하셨을 때 이거를 너무 막 문제를 구석구석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저희가 이제 그 봐야 될 거는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과연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행정청, 행정기관의 행위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걸 먼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결론을 내리자면은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적용이 안 된다면은 애초에 문제 여기 나오는 물음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캐치를 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뭐 저희 그 9가지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가지고 수업 시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 9가지 정도 있었는데 뭐 그거만 보더라도 딱 봐도 이거는 뭐 맞대니 매칭되는 게 없어요. 대통령까지 들어간다 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여기 나오는 두 가지 지금 처분이 나오는데, 여기 납입고지 나오죠. 납입고지가 하나 있고 뒤에 나오는 여기 수리 거부, 수리 거부 요거 두 개, 요 두 개 이제 처분이 나오는데 요 두 개 처분도 이제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통과했단 말이에요. 뭔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봤는데 막 이게 뭐 건강보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볼 필요 없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일단 이렇게 납입고지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뭔가 수리 거부를 했는데, 이 수리 거부에 대해서 수리 불가가 되지만 수리 거부죠. 제가 뭐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수리 거부 처분인데, 이것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에 적용되는 어떤 행정 작용인지 그걸 좀 갈라야 되겠죠. 행정작용의 그 행정기관 이하는 행정작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처분이라는 행정작용이 있고 그 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이 있는데 일단 처분이라는 행정작용에 해당이 된다면은 굉장히 절차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하는지 처분이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볼 필요 없죠. 처분입니다. 처분인데 자 왜냐하면은 처분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해서 변동을 막 일으키지 않죠. 그러니까 처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느 처분으로 가는지가 저희도 갈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느 처분인지에 따라 가지고 또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음 일 자체가 이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납입고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냐? 이거는 앞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긴 있어요. 뭐가 생략되면 행정절차법상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생략되긴 한데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예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납입고지, 이 납입고지가 무슨 처분이냐? 이걸 발라내야 되겠죠. 근데 납입고지 같은 경우에 친절히 우리 문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올라가 보시면은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 앞에 나온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차고 뭐 이런 건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걸 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 처분이 뭔지 한번 보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의 피부양자 무슨 뭐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것 같은데 보험 관련한 피부양 자격을 박탈해서 상실시키고 일단 자격 박탈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격 박탈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처분, 특히 이제 침익 처분 중에 나오는 어떤 절차랑 좀 연결돼요. 의견 청취 중에 청문회 실사와 좀 연결되잖아요, 맞죠?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본 것처럼 자격을 박탈해 상실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자격을 바꾼 다음에 뒤에 게 나오죠. 지역 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해라. 건강보험료를 납입해라는 거는 금전 뭡니까? 금전 의무를 부담을 시키는 거죠, 맞죠? 부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무슨 처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침익 처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 내리게 되면은 물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캐치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딱 보였을 때 납입할 때 어떤 점이 이거는 그냥 뭘 물어보는 거야? 행정절차법상 침익 처분에 적용되는 일련의 절차들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딱 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거는 논점 잡기 쉬운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전형적인 우리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처분과 관련된 문제였다면은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음일에 대해서 한번 제가 풀이를 해봤고 논점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본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납입고지가 침익 처분임을 전제로 해서 절차법상 관련 절차를 뭐 서술하면 된다. 다만 이 문제를 푸셨을 때 약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이게 배점이 20점이거든요. 20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죠. 일단 침익 처분이긴 하지만은 침익 처분은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라는 침익 처분 고유의 절차가 적용이 되고 요것만 저희가 생각하면 안 되죠. 뭐가 또 적용됩니까? 모든 처분에 적용되는 공통 절차가 있잖아요, 맞죠? 뭐 처분 기준에 설정 공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유 제시 있을 수도 있고 방식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정정 있을 수 있고 뭐 고지 송달 이런 문제도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면 20점 내에서 다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만약에 40점짜리 문제로 나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7가지 정도를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배점을 일단 보셔야 되는 거예요. 2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다 적어줄 만한 시간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였겠습니까? 침익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익 처분에 적용되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를 메인으로 적어주시고 나머지 절차, 유제시라든지 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 모험답을 보면은 이유 제시하고 방식만 실려 있는데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20점 문제, 이 물음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먼저 적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공통 절차들. 이거는 근데 뭐 각자 스타일에 적어주면 됩니다. 뭐 5개 다 적어주면 시간이 됐다면 다 적어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유 제시나 처분 방식 이런 걸 좀 적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적어놨죠. 배점상 각 제도를 자세히 쓰시기에는 솔직히 분량이 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조문 주요 사항만 쓰시는 게 좋고 만약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거친 게 행정조작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적용 범위의 문제였는데 뭐 요거는 제가 좀 넘어오긴 했지만은 그걸 만약에 좀 약간 언급해줬다 뭐 가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필수적으로는 아니라고 보여지긴 해요. 뭐 해준 좋긴 하지만 자 이렇게 이제 모문단 좀 보면은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사안에서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는 이 납입고지가 행정절차법상 어떤 형태, 어떤 이제 성격의 처분인지 제가 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처럼 침익 처분을 밝혀주고 그럼 침익 처분을 밝혀주는데 뭐가 적용되느냐 이런 게 적용되는데 아래에서 이제 검토한다 해가지고 이제 쭉 답을 써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를 했지만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검토가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뭘 내줘야 되는 거니까 뭔가 중간에 뭘 쓰는데 마지막에는 답을 줘야 됩니다. 이 나비꼬지를 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게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답을 내줘야 한다. 사령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령 문제는 반드시 답을 내줘야 돼요. 약술 같은 경우에는 관점이 이 절차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주면 되는 건데 사령 문제는 우리한테 뭔가 궁금한 사람이 물어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답을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보셨어야 되고요. 자, 모험내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수업 시간도 그렇고 뭐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한 장짜리 제가 뭐 PPT 만들어가지고 이 공통 절차 그리고 뭐 수익 처분 절차, 침입 처분 절차 해가지고 계속 강조했어요. 그리고 침입 처분 같은 경우에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가 적용되지만은 공통 절차를 절대 빼놓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딱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숙제가 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든 답을 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20점이었기 때문에 분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좀 관건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거 다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넘어가고요. 이런 것도 다 뭐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의 예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엄청나게 외웠었죠. 자, 그래서 이거 좀 길기 때문에 뭐 사안의 경우에 일단 사안 통지 뭐 적용된다. 왜냐하면은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예외 사유가 있거든요. 침입 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외 사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안의 경우를 한번 해가지고 예외 사유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다를 수 있어요. 각자 판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되게 친절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외 사유가 내가 보기 있는 것 같다.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일단 일반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생략할 만한 예외 사유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서 그냥 이건 적용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근데 반드시 예외 사유에 대한 언급은 해주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에서 예외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 걸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언급이 좋다고 보여지고요. 자, 의견 청취인데 이 의견 청취에는 솔직히 약간 하나의 이제 작은 또 논점이 있습니다. 제가 각주로 지금 정리했는데 일단 의견 청취 저희가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의견 청취로 목차를 안 잡고 의견 제출로 목차를 잡으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써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작은 저희가 어쨌든 의견 청취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의견을 들어보는 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침입 처분을 할 때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저희가 청문하고 공청회하고 청문 공청회가 아닐 때 일반적으로 뭡니까 그냥 물어보고 듣는 의견 제출이죠, 맞죠? 의견 제출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의견 제출하니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의견서를 제출 의견서 내. 실제로 이제 저도 뭐 업무하면서 의견서를 굉장히 많이 제출하고 있는데 의견서 내라는 겁니다. 그냥 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의견 청취가 문제가 나온다면은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요 세 가지를 검토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갑이 뭡니까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말이 나오죠. 자격 박탈. 그래서 이 자격의 박탈이라는 걸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청문회 실서에 저희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찝어주시고 싶은 분이었다면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청문회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줬으면 좋아요, 솔직히 좋은데 이렇게 들어왔다면 저는 굉장적으로 좀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문제가 지금 20점 내에서 많은 절차를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내가 뭐 청문이 기억이 안 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견 청취나 의견 제출만 어느 정도 썼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점수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청문까지 조금 세세하게 들어갔다면은 완벽한 답안이 됐을 것 같아요. 언급을 했다면은 뭐 청문이 되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나는 뭐 청문회 실시가 안 될 것 같다, 예외 안 될 것 같다, 상관없으면 상관없는데 청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격의 박탈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언급을 했다면은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답안으로 구성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일단 여기서는 청문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20점이고 분량이 조금 다른 주제들을 쓰기에도 분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뺐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추가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의견 제출로 쓰신 분이 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판례가 있거든요. 잠깐 제가 판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이제 각주에 달려 있는데 판례가 위에 있나? 잠시만요. 판례가 잠시만요. 밑에 있나 보네. 페이지는 5페이지네요. 5페이지인데 제가 좀 더 내려가서 뒤로 넘어왔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5페이지 밑에 이제 각주 3번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요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이 배경이 된 판례거든요. 여기를 쭉 보다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소호받은 포함함으로 원고에게 사전 통지라거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돼 있죠. 의견 제출.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청문을 언급을 안 했어요. 우리는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면은 보통 청문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의견 제출의 말을 써니까 이 판례에 꽂혀가지고 의견 제출을 쓰시면 되겠는데 이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2023 두 36800 돼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거든요. 대법원 판례인데 이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된 고등법원 판례나 그리고 원심 판례, 지방법원 판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였냐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 자체가 아마 최초에 그리고 이 사실관계는 거의 2020년 그 전에 제가 보기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전에는 우리 청문회 실세 중에 저러한 신분 자격의 박탈이 청문회 기속적인 실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2022년인가 해가지고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아마도 있었을 때에는 이 청문회 실사유에 자격 박탈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법원 판례를 봤는데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고등법원에서 이제 고등법원하고 지방법원 원심에서 이 소위 원고 이 갑이 되겠죠. 이분이 주장을 할 때 이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은 주장을 안 했어요. 사전 통지에 대한 부분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다투지를 않아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대법원 판례에서 뭔가 의견 제출해 가지고 뭔가 그 원고가 막 주장을 하고 좀 보이지만 이건 그냥 대법원이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이렇게 가지고 절차법상 예시를 그냥 설치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안에서 사전 통지만 문제가 됐던 거지 의견 제출, 의견 청취 자체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것만 보고 그냥 이거는 이 판례에서 그냥 이럴 때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결론을 내릴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판단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의견 제출로 구성하는 것도 약간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이거를 의견 제출로 들어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답안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아닌데 뭐 그래도 뭐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보섭을 했다면은 제가 보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의견 제출 쓰였다면 또 그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알고 있었던 거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봤을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두 가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는 꼭 들어갔어야죠. 네,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그 지금 잠깐 건너뛰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뭡니까? 그 밖의 절차 저희 알고 있죠. 공통 절차 중에 처분 기준의 설정 목표, 뭐 이유 제시 그리고 뭐 방식 그리고 뭐 정정, 고지송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가볍게 다 적어주면 좋았을 거고 아니면 이유 제시나 방식 정도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요 네 가지만 뭡니까? 뭔가 절차상 가져가 있을 때 판례가 뭐를 본 거죠? 위법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취소무에서 봤기 때문에 요 네 가지도 적어주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실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수험생 그 시험장에 가셨던 수험생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답안이 되게 범위 자체가 확장되거나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네 가지는 꼭 들어갔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다못해 이유 제시까지만이라도 방식을 그렇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방식은 또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유 제시까지 세 가지 정도만이라도 좀 이렇게 적어주면서 마지막 뭡니까? 이유 제시 등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여지를 줬다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1번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답안을 구성할 때 어느 범위까지 쓰느냐 이제 그 문제가 좀 남아 있었고 뭐 수업 시간에 워낙에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다 무난히 쓸 거 생각이 들어요. 자, 물음이 이제 요거는 납입고지가 아니고 수리거부 처분을 하면서 뒤에 이제 납입고지 한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 뭐 자격이론 관련해서 신고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공단이 수리거부 처분을 했죠. 수리거부 처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방식 저희가 알다시피 이 처분 방식은 문서 이건 공통이기 때문에 뭐 침익이든 수익이든 뭐 거부는 다 적용돼야 되죠. 문서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네. 그래서 문서의 방식에 뭐 하자가 있느냐 통지 방식 그러니까 처분 방식이죠. 통지 방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처분 방식 거부 처분의 방식에 하자가 있느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한 게 그리고 수리거부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를 해야 되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너무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연습했던 부분이죠. 특히 이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판례 자료 보시면은 대놓고 그때 판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해가지고 형사 사건이었는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용을 받는다. 그 판례가 저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판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문서 관련해서 방식 엄청나게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뭐 너무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문제인데 거부 처분에도 침익 처분의 절차가 적용될까? 왜냐하면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해야 되는 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의견 청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침익 처분의 고의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침익 처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수익은 당연히 적용 안 될 거고 수익하고 침익하고 약간 중간선에 있는 듯한 거부 처분에 적용될 거냐. 이제 그 논의가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뭡니까? 0에서 시작해 가지고 다시 0으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당사자한테 뭔가 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 처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침익 처분의 고의 절차인 사전 통지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알고 있죠. 그 내용 때문에 뭐 이 무릎 이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 뭐 공부했던 딱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논점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쓰였으면 될 것 같고요.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해가지고 문제에서 통지했는데 처분 방식 중에 이게 문서주의 위반이냐 그걸 저희가 봐야 되고 두 번째 수리 거부라는 거부 처분 시에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되냐. 근데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침익 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러한 거부 처분에 있어서 침익 처분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문제겠죠. 그래서 딱 그 문제였어요. 자 문서주의 가게 되면은 이 중요한 게 우리가 원칙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처분할 때 우리가 문서, 서면, 종이로 해야 되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직접 등기로 보내야 돼요. 등기로 보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거의 그렇게 못하죠. 이제 전자문서가 돼가지고 전자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문서주의 예외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지금 저렇게 했는데 이 공단에서 뭔가 수리거부 처분할 때 뭡니까? 그냥 메시지를 딱 날려버렸잖아요. 맞죠? 날렸는데 그 문자 메시지 날린 게 과연 문서주의에 예외에 해당할 수 있냐? 예외에 해당한지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여기 나오지만 전자문서에 해당한지 여부 봐야 되는 거고 3번에 나 있는 예외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봐야 되는 건데 우리 딱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갑이 동의를 한 것도 아니고 신청한 어떤 흔적도 일단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게 지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전자문서라고 딱 적시를 해줬잖아요. 맞죠? 해줬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걸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자 동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안 나와 있죠 문제에서. 그리고 뭡니까?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것도 아니었고 이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전자문서를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결론을 내리고 싶다고 하면 뭐 전자문서에 대해서 어떻게든 엮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배경 사실관만 본다면은 이걸 전자문서로 엮기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워 보여요. 솔직히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밑에 또 나오죠. 문자 연성해가지고 이게 한번 통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가 아니라도 그 밖에 기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뭐 긴급한 처분이냐 경미한 사유냐 아니죠. 두 개 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결론을 한번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뭐 저희 절차상 하자에 독자 위법성 간단히 논의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신 것처럼 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하자가 존재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적은 거고요. 수리 거부 시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느냐. 요 같은 경우는 뭐 거부 처분, 사전 통지 당연히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그 내용 써주면은 무난히 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해서 물어본 거 그대로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물어본 거 자체가 지금 여기서 뭐 통지 방식에 하자가 있느냐. 그리고 수리 거부 처분할 때 이 사전 통지를 해야 되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답을 딱 내려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실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시험장에서 사례형 문제 저희가 풀어봤는데 올해 사례형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기 때문에 논점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뭐 특이한 판례나 되게 좀 어려운 판례를 이용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본기만 정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셨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답안을 쓰였을 거라 생각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정조사 기본법에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 이제 하나가 뭐 사례 문제가 나오면은 세 개는 약술로 나오거나 뭐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준사례 나오고 그랬는데 이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길게 이 준사례 문제가 나왔고 뭐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갑이라는 사람이 뭐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거죠. 뭐 낸 건지 아니면 사고를 당한 건지 모르지만은 자 의식이 없는 상태로 후송이 됐는데 자 경찰관이 할 수 없다는 사유로 혈액을 채취했다. 근데 도로교통법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 그리고 영장도 안 받았다. 이게 뭐 동의나 영장, 특히 영장을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막 뭐 행정법이 아니고 무슨 뭐 형법적, 형사소송법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럴 필요는 저희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 감정해 보니까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좋게 돼가지고 뭡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뭐란 겁니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아 그럼 뭔가 침익 처분이 일어났구나.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셨을 때 일단 요 두 개를 나누셨으면 돼요. 전반부와 험을 나누시고 뒤에 처분을 일단 했는데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 처분 나왔으니까 뭔가
행정 절차법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자세히 보면은 그냥 처분이 있어서 뭔가 위반한 게 없어요. 네. 항상 힌트를 주잖아요, 맞죠?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 통지를 안 한다든지 의견 청취 기회를 안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서 여기 보면 지금 무슨 뭐 문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죠. 뭔가 주어진 게 없어요.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처분이 있어서는 일단 뭔가 문제가 없었구나, 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쟁점이 없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앞으로 가가지고 이 앞에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혈액 채취 있죠. 뭐 소위 체열이죠, 체열. 자, 이 체열이 우리 행정 절차론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행정 작용 주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캐치하면 되는 건데 이게 저희 배웠던 문제 행정 조사였죠, 조사. 네. 저희 수업 시간에도 제가 그때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행정 조사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 조사하면은 뭔가 침익적인 뭔가 나한테 강압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이 행정의 원활한 어떤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뭐 국민 뭐 인구 조사 이런 것들 보면은 와가지고 조사하면 띵동 누르지 않으면 행정 조사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인지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뭔가 뭡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과징금이라든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다 행정조사예요. 그러니까 행정조사라는 거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행정조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학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 행정조사를 더 이상 뭡니까 일반적인 그냥 행정작용 보면 안 되고 뭘로 인정해야 된다? 약간 처분 특히 침익 처분 비슷하게 좀 인정을 해가지고 행정조사 자체도 이렇게 좀 문제가 다툴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뭡니까? 혈액을 채취하였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뭐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사전에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처분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뭔가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캐치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관건이었어요. 아마 저희 교재 내용에 실려 있었던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기출 문제 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저희 7회 때 그 문제가 목차가 잡혀 있었죠. 그래서 그럼 잘 보신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사라는 걸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조사냐 아니냐 저게 그걸 캐치하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행정조사를 캐치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는 거죠. 행정조사를 했는데 뒤에 나오는 이 행정조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뭔가 처분이 내려졌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처분에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솔직히. 별다른 하자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이 뒤에 나오는 처분의 기초가 된 전제가 된 행정조사였는데 이 행정조사 전제가 된 행정조사에 문제가 있을 때 이 행정조사의 위법성이 어디로 가느냐 뒤에 나오는 처분과 같은 행정행위로 승계가 되냐 그 문제였죠. 요거는 저희 교재도 있었고 다 기출 나왔던 문제였죠. 그래서 그 논의를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정조사 체혈행위 담당 경찰관의 체혈행위가 행정조사인 걸 먼저 캐치하고 행정조사 지금 보시면은 위법성이 나오죠. 왜냐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동의도 안 받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분명히 위법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을 때 이런 절차상 하자가 어디로 승계되는지 처분으로 승계되는지 논의를 써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게 논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위에 나오는 체열이 어떤 행정작용이나 행정조사다. 그리고 행정조사 위법하다.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위법한 행정조사가 위법성이 어디로 승계되냐 뒤에 나오는 연관된 처분까지도 후속 처분까지도 승계가 된다. 그 두 개를 적어주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요게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다만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를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논리 구조로 적어내셨다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점수는 충분히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사실 이제 첫 번째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저도 이제 두 가지로 검토를 한 거죠. 해당 혈액 채취 행위의 법적 성격과 동의 또는 영장 없는 위법성. 그러니까 일단 행정조사인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검토하는 거고 두 번째 이 행정조사가 뒤에 나오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승계가 되는지를 적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관련 판례가 있었는데 뭐 관련 판례를 많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뭔가 행정조사를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네. 그러니까 동의도 안 받았고 영장도 안 받았고 그냥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짚어주는 게 필요했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 저는 처분이라고 적었으면 행정행위의 효력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로 뭐 조문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판례라든지
교수님들 학설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설이나 판례를 조금 적어주셨다면은 가점이 됐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사를 언급하고 이 논의 자체를 만약에 조금 끌어내셨다면은 뭐 기본적인 점수는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판례가 솔직히 입장이 명확치가 않아요. 예, 요거는 저희 교재에도 나와 있고 마지막에 되었던 기출문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딱 그 정도인데 여기 나와 있죠. 판례도 뭐 중복세무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평석을 하실 때 판례가 저런 위법성 승계를 인정했다 안 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 입장도 그냥 가볍게 서술하면 되는 거고요. 검토가 중요하겠죠. 자, 검토 봤을 때 일단 뭐 헌법상 적법주의나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뭐 행정의 뭐 적극 행정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승계한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주면 되고 항상 뭡니까? 이건 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결론을 내줘야 되죠. 문제에서 물어본 걸 저희가 답을 내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뭘 물었죠? 체열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마지막에 뭘 해야 됩니까?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내줘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결론 어떻게 된 거죠? 혈액체 자체가 전제가 된 행정조사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승계돼서 뭐가 됐다? 위법법이 승계돼서 위법하다. 그렇게 결론 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까지 이렇게 위법하다 내줬습니다. 그 판례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뭐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경우에는 자, 이러한 뒤에 나온 후속 처분까지 연계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재에 나와 있었던 그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승계 이런 것들을 잘 좀 공부하셨다면은 충분히 연계시켜 가지고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세 번째 약수령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 법정주의 및 규제 원칙 설명하고 우선호용 사유규제 원칙에 대한 설명하죠. 뭐 이거는 저희 교재에 그냥 제가 그래서 모아놨었죠. 모아놓고 한 장으로 정리해드린 것도 있고 모의고사 볼 때 나왔었으면 냈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신 것처럼 뭐 규제 원칙, 우선호용 사유규제 원칙 뭐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 2점짜리 문제로 나왔는데 사실 물어보는 게 조금 적었다면 예를 들어서 규제 원칙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우선호용 사유규제만 물어봤는데 이랬다면은 뭔가 저희가 좀 더 써야 될 게 많은데 이 주제를 3개나 줬기 때문에 솔직히 다 쓰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3개만 썼으면 되는 문제예요. 법에 나와 있는 법률에 나와 있는 3가지만 잘 썼으면은 충분히 점수가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성 포인트 보신 것처럼 뭐 약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해당 조항들만 잘 쓰였다면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분량 찼을 거예요. 찼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평이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들 이제 준비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를 최대한 좀 3가지를 빠뜨리지 않고 쓰시는 게 중요했겠죠. 누가 이 법령에 나와 있는 조문을 이 답안에 제대로 현출했는지 거기다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잘 쓰였을 것 같아요. 다. 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항상 해줘야 되는 게 여기서 물어본 거는 뭐 규제 법정주의, 규제 원칙, 우선호용 사유규제 원칙 이런 걸 물어봤지만은 뭘 먼저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모두에서 행정 규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해줘야 되겠죠. 정의 정도는.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 있죠.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는 요거 정도는 규제 법정주의에 저는 넣긴 했는데 규제 법정주의 안 넣고 목차를 따로 빼가지고 처음에 행정 규제가 뭐다 이렇게 적어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건 뭐 크게 상관없고 이걸 못 썼다고 하더라도 밑에 나오는 규제 법정주의부터 잘 써줬다면은 기본적인 점수는 받으셨을 겁니다. 이거 뭐 하고 항상 이제 많은 그 선생님들과 많은 선배님들이 강조했던 이 우선호용 사유규제 원칙 이게 이제 드디어 나왔죠. 이게 나왔고 이거랑 세트를 해가지고 항상 이제 출제에 가서 높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게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또 조만간에 규제 샌드박스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항상 나올 거가 나올 거 생각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뭐 법령의 내용 정리만 4가지 잘 써주셨다면은 점수 무난하게 받으셨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초반부 저희 이제 뭐 초반부의 중요한 3법 중에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에 좀 이렇게 불이타 비슷하게 나왔는데 올해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는데 자, 문제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제공 요게 나왔죠.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뒷부분은 저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앞에 나오는 일반적인 부분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의 제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수집 이용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게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때 저희가 수집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죠. 세트로 제가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딱 그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개인적 목적의 이용 제공해가지고 뭐 해당 법령조항들을 추진하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제공만 쓰기에는 약간 분량이 좀 덜 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의 개념이란지 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지 이런 것 좀 적어주셨으면 가점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메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죠. 개인정보에 있어서 우리 개인정보법은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은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를 일단 금지하고 있잖아요. 금지하고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수집 이용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목적의 이용 이런 것들도 뭐가 중요한 겁니까? 풀어주는 예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원칙에 적어졌는데 이번에 나와 있는 예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외가 사유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도 뭐 체크 표시를 해두겠는데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는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게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사유는 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해당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최대한 잘 써주셨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정말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초반부가 중요하다고, 이제는 초반부에서 좀 나올 때가 됐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나와버렸기 때문에 준비는 좀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동의지 통지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 이게 메인이라고 보는데 그 밖의 사항 해가지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이 조항에 붙어 있는 게 있는데 뭐 공공기관의 뭐 공개 의무,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목적 용도 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사기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기관, 저희가 개인정보 처리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적인 범위가 있고 공적인 범위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무조건 공공기관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사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공개 의무가 좀 있었고, 뭐 안전성 확보 항상 나온 얘기죠. 그리고 뭐 또 제공받은 자동입니까? 이것도 뭐 제공 사유도 같이 나온 얘기긴 하지만은 뭐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반론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적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문제에서의 주요 배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제공의 제한을 풀 수 있는 예외 사유 이 8가지, 9가지 요거를 얼마나 조금 정확하게 현출했냐,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엔 키워드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13회 문제를 한번 같이 쭉 풀어봤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저희 교재나 수업 내용에서 빠진 건 없었어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뭐 천만다행으로 만약에 불이 타다 이래가지고 교재나 수업이 없던 게 나왔다면 정말 큰일이었을 텐데 다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난 1년 동안 과정을 정말 쭉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고 이걸 계속 회독서를 늘린 분이셨다면은 이 최소한 논점 파악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다 적으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침에 제가 정했는데 뭐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어쨌든 법령이 8개나 법률이 8개나 들어있다 보니까 항상 범위가 저희 과목에서는 난관이 돼요. 난관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다른 과목은 다 그 과목들만의 특성이 있겠지만은 이 저희 절차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찍기식 예선수의 공부보다는 일단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주요제들을 쭉 보시고 체계화를 시키신 다음에 키워드 남기 이런 걸 가시는 게 좀 맞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강약을 조절해 가지고 선별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절차로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시긴 해야 됩니다. 뭐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걸 처음부터 공부 시작 초입부터 자판하셔가지고 막 빠뜨린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권장드릴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저희 올해 시험에서도 2문제가 판례를 베이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병행하는 게 좀 필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이 정보공유법 이상은 판례를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을 들긴 하는데 이번에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판례 문제가 나왔잖아요. 물론 판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는 했어요. 포인트 자체가 판례 읽기보다는 어쨌든 그 이론적인 부분인 그 위협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의 효력 요 논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판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 어쨌든 판례가 조금 이제 외연적으로는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례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그 해설을 좀 마쳐봤고요. 어쨌든 오늘 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시험 보신 14회 수험생 분들께는 조금 복귀 예선이 됐으면 좋겠고 이 14회 시험 준비하신 분들께는 방향을 좀 잡으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보신 13회 수험생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그냥 다 잊으시고 그냥 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그냥 합격 발표까지 편안하게
편안하게 계실 수가 없겠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좀 괘씸하다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어쨌든 편안하게 조금 마음을 좀 다지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기다리시다가 결과를 보시고 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이 기출 해석은 여기서 마치고요. 1시간 동안 수업 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